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남북국 시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시작되어서 고구려 부흥운동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 발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발해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이번 시간 시작해 볼게요. 발해는 누가, 대조영이 어떤 사람들과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어디 근처? 동모산 근처에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발해 무왕이 고구려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렸고 고구려 영토를 회복했고요. 옛 고구려 땅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되어서 별명이 해동성국이었어요. 대외 관계 보시면 당나라와는 초기에는 안 좋았어요. 적대적이었고 나중에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신라와는 교통로를 통해서 사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교역을 활발하게 했고요. 200여 년간 지속되던 발해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설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백두산 폭발, 화산 폭발이라는 것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멸망 이후에는 만주 포함 북쪽 지역이 다른 나라 영토가 되면서 우리 민족의 만주 지역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요게 발해 건국과 관련된 정리 사항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불교 그리고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삼국 시대 중에서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라죠. 왜냐하면 신라는 그 귀족들이 힘이 세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가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면서 드디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늦게 그리고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불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늦게 받아들여졌지만 굉장히 불교가 빨리 퍼졌고 나라에서도 불교를 이렇게 장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 신라가 이어진 통일신라 시대에도 불교를 중시하였다. 왕과 귀족이 이차돈의 순교로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고 왕과 귀족들에게만 불교가 알려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신라 시대 때의 불교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 대사님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효 대사님은 중국에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자게 되는데요. 잠을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에 사람이 죽은 그 뼈,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목이 마를 때 마실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 마시겠지? 이거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중국 유학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린 그런 스님입니다. 원효대사. 일반 백성에게도 불교를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유학 도중에 해골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라로 돌아와서 불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가 널리 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지금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찍었어요. 네, 하나하나 쓴 게 아니고 목판으로 판을 짜가지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런 책을 벌써 인쇄로 찍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나무로 판을 짜고 그거를 이렇게 판화처럼 찍어서 만든 그런 책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통일신라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제 사회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통일신라 신분제도를 골품제라고 부릅니다. 골품제 하면 통일신라, 통일신라 하면 골품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가장 밑에는 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 평민, 귀족.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나누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눠졌어요. 통일신라 시대는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 평민, 노비 이렇게 됩니다. 귀족도 성골과 진골로 나눠서 성골이 진짜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집안. 진골은 그것보다 조금 더 뭐 엄마나 아빠가 성골이 아니라거나 성골은 성골끼리 결혼하는 거죠. 근데 육두품도 귀족은 귀족인데 이 육두품은 그 승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급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두품들이 좀 불만이 많았죠. 우리는 귀족인 듯 귀족 아닌 귀족이냐? 이러면서 조금 육두품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평민과 노비 이렇게 나뉘고요. 이 골품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 그리고 옷 색깔, 집의 크기, 장신구 등등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고 내가 뭐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옷 색깔도 정해져 있다. 지금 태어나길 잘했죠, 여러분? 귀족들은 기와집에 살고 노비와 사병, 그러니까 개인 병사, 군인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민들은 누에치기, 농사, 세금,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는 가서 공사도 하고 전쟁도 하고 평민들이 제일 바빴어요. 힘들었겠죠? 자, 요런 통일신라 시대의 골품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골품제의 가장 상징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통일신라의 슬픈 천재 육두품 최치원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육두품은 귀족이에요. 그죠? 귀족은 귀족이지만 높은 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어요.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은 한계가 있었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최치원은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했어요. 이래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돼요. 당나라에서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당나라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아니야. 나는 내 고향 신라로 갈 거야. 해서 신라로 돌아와요. 신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죠? 최치원은 육두품인 거예요. 신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 골품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너 너무 똑똑하다.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너는 육두품이니까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어.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육두품이 해도 되는 것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최치원 선생님의 호가 해운이에요. 해운.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님이 왔다 갔다라고 해서 부산에 그 해운대라는 그 지명이 생긴 겁니다.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겠죠. 아이, 그냥 당나라에 있을 걸.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치원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벼슬도 싫어. 나는 그냥 산으로 갈 거야. 이렇게 산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에서 또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장보고예요. 해상왕이라고 하는데 바다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 장보고도 당나라로 건너가서 장수가 됐어요. 당나라에서는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것을 봤어요. 이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장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보니까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노예로 돈을 주고 막 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신라로 돌아와서 해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지금의 완도 지역에 청해진이라는 군대를 건설을 하고 해군을 훈련시켜서 해적을 다 잡아요. 축축축축. 해적들을 다 잡고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배에다가 뭐 사고 팔 물건을 싣고 가면 해적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또 사람 잡아서 노예로 팔고 막 이러니까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장보고가 해적들도 다 잡고 이 해상 무역로를 개척을 해서 바다를 통해서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통일신라의 해상왕 장보고 꼭 기억하세요. 신라의 문화재 한번 볼게요. 성덕대왕 신종, 요거는 경주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금귀걸이, 금으로 이렇게 귀걸이 아주 커요. 실제로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가 진짜 예쁩니다. 한국에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딱 넘어가는 그때 서울에서는 보신각 종을 치고요. 이때는 경주에서는 성덕대왕 신종을 같이 칩니다. 소리도 정말 예뻐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1월 1일 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신라문화재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불국사죠.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는 삼국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때까지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화 유적 그리고 유물들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지금 불국사를 위에서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보탑, 석가탑이 있죠. 네, 다보탑, 석가탑 조금 자세히 볼까요? 요게 석가탑이고 요게 다보탑입니다. 한국 동전에 옛날에는 10원짜리에 이 다보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문화재 경주 석빙고. 한여름에도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얼음 보관 창고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안에 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통일신라 말기 한번 볼게요. 요때 이제 후삼국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의 또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통일신라 말기,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 한번 볼게요.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고 귀족들은 사병, 개인 군사도 거느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네가 성골이네, 진골이네 이러면서 불만도 많이 생기고 지배층이 권력 다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전쟁에도 나가고 공사도 짓고 너희는 뭐 하냐? 이러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지배층이 보통 권력 다툼을 하게 되면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농민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각 지방에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지방 호족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돈도 있고 군사도 있는 귀족들, 각 지방의 귀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방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혼란스러운 통일신라 시대 말 이때 후삼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라는 통일신라 그대로 있고 백제 땅, 옛날 백제 땅의 후백제 그리고 고구려 후고구려가 생깁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겠죠? 그러니까 후고구려. 지배층의 권력 싸움 그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세금도 너무너무 많이 걷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써야 되니까. 농민들이 못 참겠다 하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왕실은 지방을 다스릴 힘이 없어지고 지방 호족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힘센 호족들이 요때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백제의 후손이야.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후백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고 결국은 후삼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후라는 것은 나중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제, 나중에 고구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다음에 백제 이런 뜻이겠죠.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견훤 이 사람이에요. 900년에 완산에 후백제를 세운다. 여러분 전주 하면은 요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웁니다. 언제? 900년입니다. 900년.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900년이니까 거의 300년 가까이 지나서 후백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발해가 세워진 시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발해가 얼마나 빨리 세워진 건지 알겠죠? 그리고 궁예 보시면은 궁예 901년에 송악의 후고구려를 세운다. 근데 발해 멸망하고 나서 땅이 이렇게 줄어버렸네요. 그쵸? 그리고 또 발해 멸망하고 후고구려 사이는 또 그렇게 간격이 오래지 않습니다. 후고구려를 세우게 돼요. 911년에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백성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궁예가.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럼 뭐가 달라? 이러면서 조금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후삼국 시대 보면은 신라가 지배층 권력 다툼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 호족 세력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견훤은 후백제를 그리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요렇게 세 나라 삼국으로 나눠지던 시기를 후삼국 시대라고 부른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후삼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바로 고려예요. 고려. 누가?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되죠. 후고구려에서 궁예가 백성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했죠. 왜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그래서 왕건이 힘을 얻게 됩니다. 왕건은 918년, 궁예는 901년이었죠.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왕건에게 신라를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백제는요, 고려가 공격을 해서 멸망을 하고 신라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신라를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여러분, 후삼국 좀 복잡한데 이때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그 예전에 태조 왕건 이런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조금 관심이 있으면 그런 옛날 드라마도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요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좀 재밌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